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빠르게 벌려다 빠르게 망합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조급함이라는 잔을 비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99을 가지면 하나를 마저 채워 100을 만들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끝없는 과욕의 끝은 언제나 파멸이었습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좋은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잔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넘침을 경계하고 정도를 지키는 균형 감각. 이것이 바로 사장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내면의 덕목입니다. 왜 우리는 넘침을 경계해야 할까요? 눈앞의 이익 앞에서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절제하며 기꺼이 내어주는 사장이 있다면 손님과 직원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그 사람과 계속 함께하고 싶을 것입니다. 손해를 전혀 안 보려는 사람과 조금 손해보더라도 감수하는 사람 중 누구 곁에 남고 싶어 할까요? 후자입니다. 손님에게 무엇을 더 줄까를 고민할 때 남들과 차원이 다른 진심 어린 미소가 나옵니다. 인간은 받으면 돌려주려는 본성이 있기에 그런 매장에서는 단단한 단골이 늘고 결국 돈은 알아서 더 벌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신념과 철학으로 시작해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인간이기에 다시 욕심이 고개를 듭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채우고 싶어지죠. 바로 그때 사장이 교만해지는 순간 매장이 사라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문제를 떠나 살 수 없기에 매일 밤 나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면을 성장시키고 겸손을 잃지 않으며 스스로를 굳건히 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유리 같아서 언제든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욕을 경계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견리사이, 눈앞의 이익을 보거든 그것이 의로움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장사하면서 이익만 쫓아 잔을 가득 채우려 하면 반드시 화를 부릅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내가 서고 싶으면 남을 먼저 세워주고 내가 뜻을 이루고 싶으면 남이 먼저 이루도록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나 혼자 다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타인을 돕는 것이 진정한 군자의 장사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즐겁게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르게 벌고 싶어 하는 조급한 욕심이 화를 부를 뿐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손님을 대할 때 돈도 가치 있게 쓰입니다. 내 잔이 넘쳐 교만해지지 않았는지 매일 밤 부끄러움을 돌아보십시오. 한 번의 대박을 노리지 말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날을 만들 때 어느 순간 거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만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 같지만 인생은 살아있는 한 끊임없는 경영의 연속입니다. 내 잔을 채우는데 급급하지 말고 넘치는 것을 기꺼이 이웃과 손님에게 흘려보내십시오. 채우려 하면 쏟아지고 비우려 하면 오히려 가득 차는 계영배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비울 때 진짜 평안과 풍요가 찾아옵니다. 정직하게 꾸준히 당신만의 선을 지키며 나아가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겸손함으로 무장한 당신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거상입니다. 그럼 손자병법 용감편 1.
간첩에게 쓰는 돈은 간첩의 가격이 아니라 당신의 가격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손자왈, 범응 40만, 출정천리, 백성지비, 공가지붕, 일비천금, 내외소동, 태우도로, 부득조사자, 70만가, 상수수년, 이쟁 일일지승, 이에 장록백금, 부지적지정, 지적정자, 불인지지야, 비인지장야, 비주지좌야, 비승지주야, 고명군현장, 소위동의승인, 성공추루중자, 선지야, 선지자, 불가취유귀신, 불가상우사, 불가허무도, 필취우인, 지적지정자야. 손자가 말했다. 무릇 10만 병력을 일으켜 천리 밖으로 출정하려면 백성의 소모와 국가의 부담으로 하루에 천금이 소요된다. 나라 안팎에 소동이 일고 군수품 수종에 지쳐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가 70만 가구이다. 하루의 승리를 다투고자 서로 몇 년씩 버티면서 장록과 백금을 아껴 적의 실정을 모른다면 이는 어딜지 못함의 극치이며 비인간적인 장군이며 군주의 보좌가 아니며 승리의 사령관이 아니다. 그러므로 총명한 군주와 현명한 장군이 움직이면 승리하고 출중하게 성공하는 까닭은 먼저 알기 때문이다. 먼저 안다 함은 귀신에게 얻을 수 없다. 유리한 사례로 유추할 수 없다. 1월 성신의 운행 유치에 검증할 수 없다. 반드시 적의 실정을 아는 자에게 얻어야 한다. 용관이란 간첩을 사용하는 것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간첩을 사용하여 적의 실정을 파악해야 한다. 무릇 10만 병력을 일으켜 천리 밖으로 출정하려면 백성의 소모와 국가의 부담으로 하루에 천금이 소요된다. 나라 안팎에 소동이 일고 군수품 수송에 지쳐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가 70만 가구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옛날에는 8가구를 이웃이라 했는데 한 가구가 종군하면 7가구가 지원한다. 10만 병사를 일으켰으니 농사를 짓지 못하는 집이 70만 가구란 뜻이다. 조조는 왜 8가구를 이웃린이라 했을까? 이에 대해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옛날에는 남정 한 명이 일경을 경작했다. 무릇 구경의 땅이 있으면 가운데 일경은 우물을 파고 집을 지어 8가구가 살았는데 이를 정전이라 한다. 태는 지치다의 뜻이다. 70만 가구가 10만 병사를 지어내야 하니 군수물자 운송으로 길에서 지친다는 것이다. 두목이 해설한 정전은 우리가 중국 역사를 읽을 때 접했던 이른바 정전제와는 조금 다르다. 역사책은 정전제를 설명하고 있다. 정사각형의 땅을 균등하게 9구역으로 나누면 정자처럼 이런 모습이 된다. 정중앙 한 구역은 공동 경작지이다. 주위 8구역은 개인 경작지로서 한 가구씩 배정되어 총 8가구가 둘러싼다. 8가구는 정중앙의 공동 경작지를 먼저 함께 경작하고 이어서 자기 경작지를 각자 경작한다. 본인의 경작지 수확은 본인이 차지하고 중앙의 소홀은 공가에 헌납한다. 여기서 공가란 공작의 집안인데 우리가 중국 고대 역사를 읽을 때 자주 접하는 진나라 묵공, 이니 송나라 양공인이 하는 그 공이다. 그렇다면 두목의 해설과 역사책의 해설은 어떻게 다른가? 두목의 해설에서 네모골 정중앙의 토지는 공전, 즉 공동경작지가 아니라 주택지구였다. 그곳에는 8가구의 집도 있고 우물도 있고 공동시설도 있는 것이다. 주왕주 시설의 정전제가 정말로 정중앙은 공전이고 그 주변은 사전인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나도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다. 주위 8가구가 공동으로 정중앙의 토지를 경작했다면 그것은 인민공사와 비슷한데 누가 관리하고 누가 노동력을 제공하는지, 관리자는 출근만 하는지 노동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세세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한편 왜 꼭 정중앙의 소출을 공가에 바쳐야 할까? 가령 사전의 수확은 좋은데 공전의 수확이 시원치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예 가구당 얼마씩 세금을 내는 것이 훨씬 간단 명료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내 생각에도 정전제의 정의란 것이 토지를 바둑판처럼 정의 모양으로 나누었다기보다는 두목이 해설한 대로 주변에 논밭이 있고 중앙에 진짜 우물정자와 주거지가 있는 그런 형태였을 것이다. 8가구가 하나의 정전이므로 그중 한 가구가 출전하면 나머지 7가구는 전쟁에 필요한 모든 보급 물자를 준비하고 보급하고 운송해야 한다. 그러므로 10만 병사가 움직이면 70만 가구가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 이것이 보통 일이냐는 것이다. 전쟁에 소모되는 인력과 물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손자는 손자병법 제2편 작전편에서 상세하게 거듭하여 강조한 바 있다. 손자는 여기서 또다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손자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전쟁에 소요되는 비용, 승리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 그 비용과 대가가 너무나 크기에 손자는 전쟁에 대해 시종일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요즘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중국인들이 입만 뻥긋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운운하며 기염을 토하는데 실은 뭣도 모르고 무책임하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이다. TV 연속극에서 등소평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던가? 빈말만 무성하다고 하지 않던가?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일은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계산이 대가 계산이다. 유리하면 하는 것이고 불리하면 그쳐야 한다. 하루의 승리를 다투고자 서로 몇 년씩 버티면서 장록과 백금을 아껴 적의 실정을 모른다면 이는 어질지 못함의 극치이며 비인간적인 장군이며 군주의 보좌가 아니며 승리의 사령관이 아니다. 전쟁 비용이 그렇게 큰데도 승리의 그날을 위하여 서로 몇 년씩 버티고 있다. 매일 그렇게 큰 돈을 날리면서도 촉보 공장에 드는 재물을 아까워하며 적의 실정을 모르고 있다면 그런 장군은 정말 가장 잔인한 자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자요. 군주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는 자요. 전쟁에 승리하기 힘든 그런 사령관이라는 것이다. 원문에 불인지지 넉자가 나왔다. 어질지 못함의 극치이니 인자한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뜻이다. 첩보 공작이나 간첩 비용에 돈을 아끼는 사람을 가리켜 위와 같이 험하게 매도한다. 그런 사람은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않는 자이고 국가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손자병법의 가치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진 마음에 임기응변하다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손자병법을 읽을 때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지연 말단인지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인의가 근본이고 임기응변은 지연 말단이다. 인간적으로 사람들은 무릇 병법이라 하면 속임수와 임기응변을 핵심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병법을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니다. 진시황의 진나라가 무너지고 초나라와 한나라가 쟁패할 때 일이다. 유방은 돈 문제에 있어서 써야 할 때는 아낌없이 쓰는 인물이었다. 유방은 형양에서 항우에게 거의 1년 가까이 포위되어 있었다. 식량 보급도 차단되었고 외부의 지원도 끊겼다.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진평이 꾀를 내었다. 유방한테 황금 4만근을 받아 항우 휘하의 장군들을 매수하고 이간책을 구사하여 항우와 종리매의 사이를 벌려놓고 범중을 축출한 것이다. 그 덕분에 유방은 포위망을 뚫고 도주할 수 있었다. 유방이 백등에서 흉노대군에게 포위되었을 때도 진평은 흉노와의 황후 연지를 금은보화로 매수하여 풀려날 수 있었다. 유방과 달리 항우는 돈 문제에서만큼은 왕소금이었다. 항우는 인민을 사랑했지만 인민패를 더욱 사랑했던 것이다. 항우의 그런 면모를 한신은 무척 생동감 넘치게 묘사했다. 항우는 사람을 대할 때 공손하고 인자하며 온화하게 말합니다. 누가 병이라도 나면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함께 나누지요. 그러나 공훈을 세워 응당 벼슬을 내려야 할 때는 인장을 세워놓고도 어찌나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는지 각진 곳이 닳아도 여전히 주기를 아까워합니다. 항우의 인자함은 이른바 부녀자의 인자함이니 하찮은 인정일 뿐입니다. 무슨 문제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실은 가장 저렴한 해결 방법이다. 간첩에게 돈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실은 돈을 가장 절약하는 방법이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서로 대치를 그리 오래 하면 70만 가구의
재력이 궁궁해진다. 백성의 고통을 궁일이 여길 줄 모르고 하찮은 자기와 상금에 인색하여 제물로 간첩을 부려 적의 정보를 탐지하거나 빼오게 하지 않는 자는 어질지 못함의 극치이다. 지금 70만 가구가 매일 돈을 쓰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은 백성들의 피와 땀이라 여겨 가슴 아파하지 않으면서 간첩에게 주는 자기나 상금은 별것도 아닌데 오히려 아껴서 적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적의 군신을 이간질하지 못한다면 그런 자는 잔인한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치는 글로 읽을 때는 참으로 옳은 소리라서 쉽게 받아들이는데 현실에서 실행하려면 여간 어렵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어떤 점에서 어렵다는 것일까? 이것은 인간의 심리적인 약점인데 네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예산에 있는 큰 돈을 뭉텅뭉텅 쓰는 것이 습관되어 예산 밖에 푼돈을 쓰려면 무척이나 눈에 거슬리고 가슴이 아프다. 70만 가구가 매일 돈을 쓰고 있다. 가구마다 매일 1,000원씩만 써도 7억 원이 된다. 매일 7억 원이란 돈이 물 흐르듯 빠져나가건만 그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따로 5천만 원을 책정하여 간첩에게 쓰겠다면 그는 못 견뎌 한다. 둘째, 남의 돈만 계산하지 자기 돈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 자기 계산은 하지 않는다. 자기 나라 백성들 70만 명이 하루에 총 얼마나 돈을 쓰는지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남의 돈만 계산한다. 내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첩보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자. 하지만 간첩인 네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5천만 원이나 요구하는가? 네가 그럴 만한, 네가 그 정도 가치가 있는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균형 감각을 상실한 것이다. 싫은 것이다. 그리하여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남이 이익을 챙기는 것을 못 견뎌 한다. 항우가 그런 심리의 전형적인 케이스이다. 항우는 내심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너희들은 모두 내 덕분에 밥 먹고 사는 놈들이다. 내가 밥 먹여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지 않고 나한테 상금까지 바란단 말인가? 이런 사람을 위한 처방이 있다. 다른 말을 새겼으면 한다. 당신이 간첩에게 주는 돈은 간첩의 가격이 아니라 당신의 가격이다. 간첩에게 많은 돈을 주어야 한다면 간첩의 가격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간첩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뉴스에 종종 이런 기사가 뜬다. 어느 대기업이 벤처기업 하나를 10억 달러나 주고 인수했다는 기사이다. 그 벤처기업 대표는 창업한 지 불과 1년 반 정도이고 심지어 아직 손익분기점도 못 넘겼는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무려 10억 달러나 손에 쥐게 된 셈이다. 그 젊은이는 대기업 CEO보다 부자가 된 것이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한 것이 의아한가? 그렇지 않다. 만일 그는 오늘 그 벤처기업을 인수하지 않으면 내일 그 젊은이는 당신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 당신의 시장을 뒤집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10억 달러는 무척 싼 가격이다. 셋째, 간첩에게 주는 돈이 정말 제대로 쓴 것인지 어떻게 아는 것이냐. 간첩에게 돈을 준다 한들 별 소용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헛돈만 쓸 수도 있다. 노골적으로 말해보자. 적장을 매수하려고 돈을 주었다. 그런데 적장은 돈만 먹고 매수되지 않았다. 내가 주는 돈은 받아먹으면서 계속 저쪽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돈을 써서 이간책을 썼는데 오히려 적의 반관계에 걸려들 수도 있다. 이중 간첩에게 당하기도 하는 것이다. 돈 쓰고 뒤통수 맞고 이게 할 짓이냐고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얼핏 들으면 제법 그럴듯한 논리이다. 그러나 실은 못난 생각이다. 돈을 써도 당할 수 있음을 당신은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돈을 쓰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 100% 해결된다면 이 세상이 너무 단순하여 재미가 없을 것이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돈을 쓴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조정하거나 제거하자는 것이지 100%를 보장할 수는 없다. 위에서 언급한 벤처기업의 인수의 경우 당신이 인수하지 않고 그냥 놔두어도 그 벤처기업이 당신을 위협하기는커녕 자멸할 수도 있다. 또한 당신이 그 벤처기업을 오늘 인수했는데 내일 또 다른 벤처기업이 튀어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것은 감당해야지 어쩔 수 없다.
당신은 너무 가치가 있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돈을 제대로 써서 즉효를 바란다. 이런 사람을 위한 특효약이 있다. 헛돈을 많이 써봐야만 어디에 돈을 써야 즉효인지 알게 된다. 여기저기 돈을 많이 뿌려놓으면 그 중에 하나가 제대로 걸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대로 걸려서 효과가 나오면 처음 투자에게 100배, 1000배, 만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첩보작전은 즉효를 바랄 수는 없고 사업 투자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대적인 엔델 투자를 해야 하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첩보 업무는 얼핏 보기에 쓸데없는 돈도 많이 쓰이게 된다. 그것을 아까워한다면 첩보 업무의 속성을 모르는 것이다. 일반인은 이런 맥락을 모르기에 첩보 관련 예산은 아예 공개하지 않는다. 외부인은 모르는 게 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명한 군주와 현명한 장군이 움직이면 승리하고 출중하게 성공하는 까닭은 먼저 알기 때문이다. 메오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경거망동하지 않는 군주가 일단 움직이면 적을 이긴다. 공을 세우는데 급급하지 않는 장군이 일단 공을 세우면 출중하다. 그렇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적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조 시대 북조 때 북주와 북제가 대치할 때 일이다. 북주의 명장 유효관의 표기 대장군이 되며 옥벽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마음을 얻는데 탁월했다. 북제로 파견한 첩자들은 한결같이 그를 위해 목숨을 걸고 공작을 했다. 또한 그의 돈을 먹은 북제 사람들은 수시로 첩보를 알려주었다. 따라서 북제에 무슨 동정이 있으면 북주 조정은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 북주의 장군으로 허분이란 자가 있었다. 유효관은 허분을 신복으로 여겨 성읍을 지키도록 명했는데 허분은 배신하고 성읍과 함께 북제에 투항했다. 유효관이 진노하여 간첩을 보냈다. 불과 며칠 사이에 허분의 목이 유효관 앞에 도착했다. 유효관의 첩보 공작은 이처럼 대단했다. 먼저 안 다음은 귀신에게 얻을 수 없다. 사전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점을 친다거나 귀신에게 물어보지 말라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 추측할 수 없다. 비슷한 사건으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상은 비슷하다는 뜻이다. 비슷한 다른 일로 유추하여 앞날을 추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손자병법의 이 구절과 두목의 해설은 대단히 중요하고 여기에 담긴 정보로 대단히 충분하다. 중국의 역대 유색객들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비유이다. 지금도 기업이 광고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치약을 광고할 때 겨울철 나무 줄기에 백색 수성 페인트를 도포하는 것에 비유하는 식이다. 이 치약을 사용하면 충치도 예방하고 나무 줄기의 백색 페인트처럼 희고 깨끗한 치아가 된다는 암시이다. 그런데 치약과 백색 페인트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 치약이 충치를 예방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증명할 수 없다. 백색 페인트처럼 하얗게 변하는 미백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고 얼핏 보면 인상이 깊지만 둘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비유의 마력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비유를 들어서 논하면 실수하기 좋다. 회의에서 중요한 안건을 토로할 때는 비유를 금하고 오로지 사실에 입각하여 시비와 득실을 논하도록 해야 한다. 비유로서 논의를 진행하면 개념을 손쉽게 바꿔치기 할 수 있다. 비유로 사유하는 것은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이다. 1월 성신의 운행 위치에서 검증할 수 없다. 위 구절에 대한 해설이 분분하지만 크게 세 가지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사물의 규칙으로 추측할 수 없다. 날씨가 변덕스럽듯 사람의 일이란 예외가 많은 법이다. 그러니 실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조는 위와 같이 해설했고 나는 조심을 했겠지만 인간인지라 역시 실수를 범했다. 적벽대전에서 조조는 배를 모두 한데 묶었다. 화공이 걱정된다고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조조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던 이유는 사물의 규칙으로 추측했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동남풍이 불지 않는 자연법칙을 믿은 것이다. 그런데 동남풍이 불어 난패를 보았다.
이전은 이렇게 해설했다. 도는 수이다. 길이, 넓이, 거리, 크기는 도량으로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진실과 거짓은 추정하에서는 알 수 없다. 이전은 도수를 뜻으로 보았는데 후세 학자들은 그 둘을 합쳐서 도수로 풀이하기도 했다. 1월 성신이 운행하는 위치를 가리켜 도수라 했다. 그러므로 도수에서 검증하지 말라는 것은 1월 성신의 운행을 관찰하여 저기의 동태를 추측하지 말라는 뜻이다. 삼국연의를 읽으면 제갈량이 수시로 밤하늘을 쳐다보며 기륙을 예측한다. 일견 멋져 보이지만 소설이니까 그렇다. 손자병법은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적의 실정을 아는 자에게 얻어야 한다. 옛 사람들이라고 무시할 일이 아니다. 그들이 다 미신에 빠진 줄 알면 오선이다. 현장에서 유심히 관찰하고 면밀히 확인한 간첩에게서 정보를 얻어야 비로소 적의 실정과 동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을 읽을 때는 바른 독서관을 가져야 한다. 위에서 도에 대한 해설을 두루 살펴보았다. 학자들은 사물의 규칙, 숫자, 데이터, 1월 성신의 운행 위치 등으로 풀이했다. 어떤 해설이 맞는다고 생각하는가? 사실상 어떤 해설이 맞느냐가 이미 중요하지 않다. 모든 해설이 우리에게 문제를 관찰하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관점이 제공되기에 우리는 더욱 사고하게 되고 더욱 많은 것을 배출할 수 있다. 학자들은 지금도 위 문제를 놓고 풍부하게 방법을 사용하여 자세히 고증하기도 한다. 그들의 고증이란 것이 실은 별것이 아니다. 다른 고전에 있는 도의 용법을 조사하여 귀납하고 그 용례를 하나씩 손자병법이 이 구절에 대입하여 말이 되게끔 풀이하는 것이다. 앞선 학자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새로운 표준 답안을 제시한다. 왕양명은 이런 식의 연구를 지목하여 한마디 했다. 고전을 읽을 때는 그 책을 읽고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하다. 이른바 정확한 해독이랍시고 고전의 한 글자 한 구절을 매달려 시시콜콜 고증하는 따위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니 바른 독서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쟁에서도 돈을 쓸 때는 제대로 써야 하며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할 때도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에게 하나라도 더 줄 때 오히려 더 많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많은 실행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죠. 이벤트도 하고 세트 메뉴도 묶어서 팔고 손님이 무엇을 좋아할지 생각하고 실행할 때 마음이 조금씩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단골이 쌓이고 줄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손님이 좋아할 것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